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대방도 나처럼 솔직할 거라고, 나의 약점을 봐도 너그럽게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빈틈이 보이는 순간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점을 보이면 오히려 집중적인 공격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손자병법에서도 적이 지키지 못하는 곳을 반드시 공격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밝힌 약점은 상대가 의도하든 안 하든 언젠가 나를 흔들 수 있는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약점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상대에게 보이지 않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일찍부터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KBS 콩 항상 또 열려 있죠.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오늘 나가는데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2026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이 열리죠. 북중미 월드컵이라고 하는데요. 그 입장권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500만 건 정도의 신청이 바로 몰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맞붙는 A조 조별리그 2차전 개최국 중에 하나인 이곳에서 열리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경기 3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티켓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만 원 정도인데 이게 또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이 나라가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도 좀 경제 뉴스에 오르내립니다. 우리나라, 중국 등등 비롯해서 내년부터 품목별 수입 관세 최대 50%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혔네요. 미국처럼요.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특히 그 자동차 또 부품 기업들 이 나라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의 공동 개최국을 알려드리면 힌트가 좀 될까요? 예, 북쪽부터 캐나다, 미국 그리고 이 나라입니다. 정답은 세 글자이고요. 이 나라에 대한 추억담이 있다면 같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스튜디오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미진 님이 퀴즈 정답 맞춰주셨고 타코 먹고 싶어요. 영화 코코도 생각나네요.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아마 이 나라 그 문화를 배경으로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증시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난번에 미국에서 증시 어떻게 움직였는지 먼저 볼게요. 네.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3대 주가 지수가 오르는 지수도 있었고 내리는 지수도 있었는데요.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0.6, 0.24 각각 내렸고요. 기술 성장주 중심인 나스닥은 0.23%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나왔어요. 고용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는 미국에서 고용 상황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세적으로 고용이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예상보다는 괜찮은데 그래도 안 좋아지는 건 맞으니까 뚜렷한 어떤 방향성을 찾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업률도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황이고요. 그렇죠. 좀 실업률 올라간 거에 시장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고요. 우리 증시는 오늘 코스피는 0.28%, 코스닥은 0.38% 강보합 정도로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476원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니, 환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480원까지 지금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데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에서도 이 환율에 대한 우려가 드러났다고요?
네, 결국 한국은행이 저번에 4번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는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워낙에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 금리라는 게 돈값이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돈값을 내리면 원화값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달러 대비로 약해지니까 당연히 환율이 불안해질 걸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을 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고 있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아무래도 빚을 붙이기가 좀 쉬워지니까 가계대출 증가세를 우려해가지고 사람들이 빚 좀 안 지게 하려고 금리를 동결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네. 동결한 배경은 인하를 하지 않고요. 인하를 하는 거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하하는 건데 지금 경기가 계속해서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하로 대응할 건 아니니까 동결로 이제 4번 내연속 동결로 대응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 정부가 뭐 한국은행도 만나고 뭐 국민연금도 어떻게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에게 뭔가 좀 대응을 같이 요청을 했어요. 네, 어제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기업, 그리고 기아, 현대차 이 자동차 기업,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런 조선 기업들 다 만났습니다. 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게 전부 다 그 달러 벌어오는 수출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달러 벌어오는 수출 기업들이 환해지라는 거를 은행이랑 하는데 네.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은행들이 달러를 많이 팝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환해지라는 걸 하면은 왜 달러를 많이 파냐? 이 수출 기업이 1달러당 1,450원 이렇게 거래하자. 한 6개월 후에 거래하자. 이렇게 은행이랑 계약을 맺죠. 네. 그 은행 입장에서는 1,450원에 1달러를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네. 물론 6개월 후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1달러를 팔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유가 있는 거죠. 어차피 6개월 후에 나는 1달러 들어오니까 지금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우리 이 달러 다 팔아버리지 뭐. 이렇게 가면은 달러가 흔해지고 상대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는 네. 그런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아니 환해지 이거 기업의 어떤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도 나쁜 거 아니니까 좀 늘려보는 게 어때 하고 이제 기업들을 불러서 우리 수출 기업들 달러 많이 있지 환해지 좀 늘리자. 환율 내려가는데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수출 기업들이 벌어오는 달러를 뭐 시장에다가 팔지 않고 미국에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달러를 쟁여놓는다라는 게 현재까지 좀 인식이기도 한데 행동이 좀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업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인터파크 커머스가 파산을 했어요. 그동안 자금난에 시달려 왔다가 결국에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지난해 8월에 인터파크 커머스가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1년 4개월 만에 결국에는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의하셔야 될 게 인터파크 커머스는 인터파크랑은 다른 회사입니다. 네. 그 마찬가지로 그 티몬 위메프 사태의 티몬 위메프와 마찬가지로 큐텐그룹 산하의 그렇죠. 기업인데요. 큐텐그룹이 인수했던 네. 특정 부문이죠. 네. AK몰이랑 인터파크 쇼핑을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런 회사입니다. 지난해 7월에 그 티몬 위메프 사태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으면서 시장에 굉장히 불안이 많았는데 그 옆에 있는 인터파크 커머스도 불똥 맞은 거죠. 어차피 같은 계열사인데 네. 여기도 대금 못 주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인터파크 커머스에 대해서 판매자와 고객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워졌고 자금이 안 돌게 된 거죠. 결국에는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같이 밟으면서 이 인터파크 커머스를 다시 살릴 인수 후보자를 찾아왔는데 결국에는 백기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위메프는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다행히도 티몬은 새벽 배송 전문 업체 오아시스에 인수가 됐는데 이 셋 중 인터파크 커머스까지 이제 파산을 선고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형마트 홈플러스 그 인수할 대상을 아직도 못 찾고 있잖아요. 이제는 직원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다고요. 네, 홈플러스도 같은 유통업체고 물론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중심이긴 하지만요. 네.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어려운 기업 중 하나인데 회생 절차 역시나 밟고 있죠. 지금 자금 상황이 얼마나 한계냐면은 직원들 월급을 나눠서 준다고 합니다. 오늘 그 직장인 입장에서 이것만큼 걱정되는 일이 없는데 일부를 19일 날 주고 나머지를 24일 날 준다 이번 달에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홈플러스 측은 지금 회사가 세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고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근데 월급만큼은 제대로 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자금 상황이 한계라서 정말 경영진으로서 직원한테 미안하지만은 지금으로서는 나눠서 월급을 주는 것만이 영업 중단 사태를 막고 이런 회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뭐 시간을 버는 것밖에 사실은 안 되는 거니까요.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유통기업들의 매물이 막 쌓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인수합병 시장이 정말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네. 티몬 위메프 사태 이후에 온라인 상거래 업계에 대한 신뢰감이 전반적으로 무너졌고 뭐 요새는 또 쿠팡이 또 아주 걱정인데 네. 어쨌든간 유통업 전반에서 계속해서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구조조정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으면은 새로운 인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물건들을 떠가야 되거든요. 근데 홈플러스는 지난 3월에 기업회생 절차 들어간 이후에 뭐 아직도 말씀하셨다시피 인수할 기업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해결해달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농협에서 홈플러스 가져가서 하나로 마트랑 합쳐서 운영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뭐 나올 정도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 여론은 만만치 않긴 합니다. 이게 또 정부 돈으로 이게 살릴 것이냐. 그렇죠. 또 농협은 이제 농민들의 이제 조직인데요. 네. 그렇죠. 뭐 거기까지 이렇게 또 부실이 전이되는 거는 뭐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잠재적인 인수자가 계속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 내수가 안 좋아서죠. 네. 저희가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 하지만 물론 내수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좋았던 거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소매 판매액을 보면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작년보다는 좋아요. 작년보다는 그 소비가 나쁘지 않은데 코로나 전이랑 비교하면은 되게 안 좋은 그런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라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 회복이 될 것이냐. 딱 옛날 같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부진한 상태로 오랫동안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통업체를 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네. 아무튼 소매 유통업체 자체도 경기를 나쁘게 보고 있는데 네. 그나마 올해 3분기에는 전망을 괜찮게 하다가 올해 4분기부터 심리가 확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크를 다 피하고 있고 이 매물은 쌓이는데 인수자는 사라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구조조정 한파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 기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이게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을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잖아요. 캠코가 운영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네. 이 뭐 새 출발 기금 뭐 의미 좋죠. 새 출발하라고 원금 깎아주고 이자 좀 깎아주고 이러는 건데 네.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원금 감면받은 사람이 한 3만 3천 명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 정도가 변제 능력 그러니까 돈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부당하게 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대표적인 사례 하나가 한 달에 8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3억이 넘었는데 이 중에서 2억을 깎아줬답니다. 2억이 아니, 두 달 내로 벌 돈을 한 달에 8천 버는 사람이 채무 3억 3천 있다고. 네. 야 이거 뭐 반년이면 버는 돈인데 2억을 깎아. 저도 이게 연소득 8천도 아니고 월소득 8천인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느냐? 예.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이 기준이 그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 해가지고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뭐 이런 걸 보고요. 예. 절대 소득을 안 보는 겁니다. 네, 소득 비율만 본다. 네, 절대 소득을 안 보는 거고 그리고 뭐 보유 자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상대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비탄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또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신청했을 수도 있겠네요. 똑똑하신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그 기금을 운영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은 또 부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거? 실제로 이렇게 소득이 많은 경우는 네. 결국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 게 맞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안 나오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방향성만 나온 건데요.
앞으로는 뭐 가상자산이나 어떤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이런 것들 잘 안 잡히거든요. 네. 이런 거 잘 안 잡히는데 자산이 많은데도 잘 안 잡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빚을 깎아주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런 좀 잘 안 잡히는 자산도 좀 잘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 기금 참 취지는 좋아요. 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거니까 누구에게나. 근데 이 기금이 부실해지면 자산관리공사가 부실해지고 그럼 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관리 잘해야죠. 그래 혹시나 이미 잘못 나간 거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 막 지적받는 거. 이거는 환수할 수 있답니까? 이게 사안별로 일단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좀 잘못 나갔다 할 수 있지만 일단 기준에는 맞게 나갔잖아요. 네, 상대적 기준이 잘못된 거죠. 네, 기준이 잘못됐지. 이 사람이 부정하게 타는 건 아니라면은 환수가 어렵고 근데 만약에 부정한 방식으로 이제 그렇죠. 속여가면서 환수한 거면 이게 서류를 위조했다 뭐 이런 예, 경우에는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환수가 가능하지만은 뭐 실제로 이미 다 돈을 다 탕진했다거나 하면은 뭐 실질적으로 환수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한 840억 정도 잘못 나가는데 이거 다 환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그리고 탈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고 비용도 그렇고 뭐 탈모약에 뭐 효과 있다 없다 이런 논쟁도 늘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또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천만 탈모인한테 기쁜 소식인데 항상 왜 탈모인 얘기할 때는 천만 탈모인 이렇게 수식어가 붙더라고요. 네, 저도 천만 탈모인 중 한 명으로서 술 많은데? 저 2단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예, 피부과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도 병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고민이죠. 예, 이 원형 탈모라는 건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아무튼 의학적인 그 이유로 생기는 건데 이거는 그래도 적용이 됐어요. 치료 지원을 받았는데 유전적으로 생기는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아니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옛날에는 미용 문제였으면 요즘에는 생존의 문제다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혹시 크다면은 어떤 이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등 어떤 방향으로든 건강보험을 한번 적용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도출을 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천만 탈모인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만큼 시장도 큽니다. 한 탈모 관련 시장이 한 4조 원 정도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건강보험 지출도 그렇죠. 많다는 거죠.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재정 지출 개선된다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 그래도 대통령이 굳이 이것을 언급한 거는 젊은 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소외감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긴 하잖아요. 그렇죠. 한창 일하고 있는 나이니까. 네. 근데 젊다 보니까 몸이 안 아프니까 딱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는 적긴 한데 그러면 이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탈모라던가 아니면은 뭐 비만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은 좀 균형이 맞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사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모르죠. 네. 그래서 건보 지원 필요성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 그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했던 사안이긴 한데 재정이 문제죠. 건보료 그렇죠. 나중에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건 아닌지 혹은 재정 지원을 더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네, 비싸긴 합니다. 이게 약이. 예. 이거 참 깊이 이야기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일님이 그 서영태 기자님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항상 수치 많아 보였다고.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오픈을 했는데 위로가 됩니다. 자, 의료 서비스 업계 요즘에 외국인 덕분에 웃고 있다고요. 네, 지난해 뭐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가 가장 돈 많이 쓴 곳은 피부과, 성형외과인데 이거 외국인 환자를 떠나가지고 그냥 외국인 분들이 그냥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돈 그냥 제일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에 나온 건데 넷 중 셋은 의료 소비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료를 받으면은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한 1조 정도가 피부과 성형외과로 들어가거든요. 전체가 1조 4천억인데 네.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은
단순히 그 의료 쪽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걸 떠나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 오면 백화점도 가고 면세점도 가고 식당도 가고 호텔도 가는데 그런 것들 숙박 뭐 쇼핑 다 합쳐도 의료에 쓰이는 돈이 안 됩니다. 이야. 네.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 한국 들어와가지고 돈 제일 많이 쓰는 곳은 의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어느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뭐 일본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 미국, 대만, 중국 순인데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순서는 미국 환자들이 제일 많이 썼고 그다음 일본, 대만, 중국 순이었습니다. 국가별로 이 의료 이용 패턴에도 차이를 보이는데 그 아무래도 일본이나 타이완이나 중국, 태국 등은 피부과, 성형외과에 돈을 많이 썼고 네. 뭐 몽골,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 쪽은 종합병원이나 내과 쪽에 좀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각각 나라별로 의료 수요가 그렇죠, 의료 다르다 상황에 보니까요. 네, 이렇게 됩니다. 소비 지역을 분석을 해보면은 전체 의료 소비의 90% 가량이 서울이었는데 뭐 결국엔 피부과랑 성형외과가 뭐 서울 특히 강남에 집중된 거고 그리고 좋은 병원들이 서울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통계가 잡히는 거겠죠. 아무튼간에 외국인 환자들의 어떤 의료 소비가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어떤 단기적인 그런 진료 그리고 치료가 있기도 하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막 모든 검진과 치료까지 요구를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체류형 소비도 있는데 이런 소비 패턴들을 다 분석하고 국가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국가별로 마케팅을 다르게 해야 되고 또 국가별로 이 환자들이 가고자 하는 병원들을 다르게 소개를 시켜주고 하면서 좀 의료 서비스업을 좀 발전시키고 뭐 우리나라의 어떤 관광 수입을 좀 늘리는 그런 계기로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 보고서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해외 SNS에서 진짜 한국 가서 한 달만 살면 얼굴이 달라진다, 예뻐진다, 막 이런 거 소문 많이 나고 있는데 의료 그 중에서도 피부 미용 또 거기에다가 안경까지 많이 팔리고 있고 화장품 쇼핑 많이 하고 있고 하여튼간 예쁜 나라 대한민국 K뷰티 이게 사실 수출 산업이에요. 맞습니다. 네, 강남에서 하는 수출 산업. 네. 네. 연합인 포맥스 서영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캐나다, 미국과 더불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나라. 특히 우리나라랑 본선 A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는 나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벌써 입장권 신청 3위에 오를 정도로 이 경기 현지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가 열리는 과달라하라? 예, 저는 낯선데 주요 관광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또 이 나라는 최근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미국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그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난관에도 봉착을 하게 됐죠. 그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혜진님, 지인이 이 나라로 1년 살이 하러 가는데 내년에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이기면 밖에 안 나갈 거래요. 진짜 요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그 나라 치안이 그렇게 또 좋지는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김정주님, 이 나라 이름 그 비슷한 치킨 생각난다고 보내셨는데 무슨 카나 치킨이 있죠. 8050님, 저는 출장 때문에 가봤는데요.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좋았던 기억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정숙님이 2018년 남미 여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당시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기는 덕에 멕시코가 유리한 상황이 돼가지고 현지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그때 그 월드컵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꺾은 손흥민 선수의 그 골을 비롯해서 그 얘기하면 참 고마워한다고 하죠. 그 벌써 잊었으면 안 되는데 한 7년이 지났네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좀 보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농담도 했던 그 인터뷰도 있었죠. 나라 이름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캐나다, 미국과 더불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공동 개최하는 나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요즘에 송년회를 좀 하시나 모르겠네요. 코로나 이후에 송년회가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연말에는 다 같이 모여서 삼겹살 굽고 소주 한 잔 기울이고 또 이런 맛이 있었는데요. 회식의 국룰이라고 하죠. 삼겹살에 소주. 어쩌다가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으로 같이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실까요?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식 좀 하세요? 회식 해본 지 한 5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잘 안 하시는구나.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뭐 메뉴 뭐 이런 거 뭐 고르거나 이런 것도 별로 그거 없으세요? 없죠. 네. 삼겹살에 소주는요? 그 집에서 잘 먹어요. 그렇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메뉴가 중요하죠. 왜 삼겹살에 소주 이런 말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데 네. 아니 삼겹살이라는 말도 이게 이름조차 없던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그쵸. 그래서 삼겹살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위상을 갖추게 된 건 한 1990년대는 올라와야 되고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 이전에는 뭐 새겹살, 뭐 배빠지, 뭐 삼층제육 뭐 이런 말을 굳이 쓰기도 삼층제육? 했었고, 네, 이게 이런 말이 너무 없었어. 삼겹살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서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오면 90년대 이전에는 셀 수 있습니다. 1959년에 한 2건 정도 신문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내용이 요리 레시피였어요. 돼지고기와 무 볶음 이래가지고 이제 뭐 더운 밥에 밥 반찬으로서 대단히 좋다면서 추천을 하면서 재료로 돼지고기 적어놓고 이제 괄호 치고 삼겹살 괄호 닫고 200문 뭐 주 양념은 간장과 설탕 이렇게 좀 등장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1983년 기사가 한 3건인가 나왔는데 삼겹살이란 말이 좀 세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칭 삼겹살이라고 해서 네. 새우젓을 곁들이는 새겹살코기는 서민이 즐기는 영양식의 하나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제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하면 트렌드는 이미 정점이 지난 거예요. 이 이후에 사라지거나 아니면 너무 대중화가 돼서 특별할 게 없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한 83년쯤에 삼겹살이 좀 이제 삶는 형태로 편육 같은 형태로 삶아서 네, 이제 수육처럼. 네,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나. 네, 수육이요. 네, 대중화되어 있지 삼겹살 그거 그대로 수육으로 삶아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아침부터 침이 벌써 고이는데 이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릴 적에는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네. 삼겹살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돼지고기 먹으면 돼지갈비 정도, 양념갈비 정도 이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돼지고기를 좀 약간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되게 서러운 안 좋은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거. 네, 유별나게 소고기를 좀 사랑을 해가지고 돼지고기는 소고기를 사 먹을 돈이 없을 때 내가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좀 가난의 상징 같은 거였고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육의 한계나 이제 부엌 구조의 한계로 그 돼지고기의 누린내가 굉장히 심하고 기생충 위험이 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돼지를 갈비로 해서 먹는 거는 당시 국산 돼지고기 품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또 냉장 유통 시스템도 없었어가지고요. 이때 이제 마포 돼지갈비가 유명해지는데요. 당시의 마포는 전차가 다니고 또 나루터가 있어서 물류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은 한강의 그냥 치맥의 성지잖아요. 원래 거긴 또 이제 배가 드나들던 곳이니까. 네, 근데 1950년대, 60년대 마포의 대포집들, 술집들이 드럼통을 식탁 삼아가지고 값싼 돼지갈비를 팔기 시작하는데 사실 진짜 갈비는 아니고요. 그냥 저렴한 부위에 고기 다 모아가지고 진한 양념을 발라서 이제 그 고기 냄새를 못 느끼게 한 그 양념이 중요했던. 그래서 이제 돼지갈비가 유명해졌죠. 냄새 나는 고기 냄새 안 나게 하려고 양념을 더 진하게 했던. 네. 물론 옛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여전히 마포 지역에는 고깃집이 많아요. 맞아요. 배고프다. 큰일 나네. 삼겹살은 처음에는 낯설었다. 아까 6261님이 저 어릴 적에는 비계 많다고 정육점 주인이랑 신랑이 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거 무슨 고기인데 이렇게 비계가 많아요. 비계 떼고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었고. 그러면 언제부터 삼겹살을 우리가 많이 먹게 됐을까요?
1970년대 후반 넘어와서인데 네. 이게 삼겹살이 유명해진 건 수출 정책하고 이제 잔여육의 경제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뒷고기 마케팅처럼 이제 1960년대하고 70년대에는 일본 수출용으로 양돈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본은 돈가스용으로 지방이 적은 안심하고 등심을 선호를 해서 삼겹살 부위는 사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 방식이 직화구이보다는 삶거나 쪄먹는 수육이었거든요. 그래야 국물이 생기고 양이 늘고 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뭐 누린내도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수출용 정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또 우리 그 산업 발전하는 게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해서 수출용 부위를 예리하게 나누다 보니까 네. 가공 시스템이 부분육 가공 중심으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전을 해서 수출하고 남은 지방 많은 부위가 국내 시장에 저렴하게 과잉 공급이 되면서 대중적인 접근성이 높아졌고요. 그렇게 좀 저품질 잉여육이 시장에 풀려가지고 서민의 눈물 젖은 돼지고기 같은 이제 마켓이 좀 생성이 됐던 거죠. 저품질, 네. 싸게 네. 시장에 많이 풀리면서 서민용 고기가 됐다. 네. 당시에 좀 냄새도 났었다라고 하고 이 봉우님이 아마 잔반 먹여서 돼지를 키워서 그런 듯합니다. 요즘에는 사료 잘 먹여서 냄새가 거의 없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러다가 삼겹살이 어떻게 해서 서민 음식 또 국민 음식 반열에 또 올랐을까요? 그 계기가 있었어요? 네, 1978년에 고성장의 후유증으로 우리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좀 옵니다. 네. 육류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 이제 박정희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돼지고기 대일 수출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모든 물량이 내수로 풀렸고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돼지고기의 맛에 눈을 뜬 거죠. 아, 안심 등심 좀 싸게 풀리면서 이제 돼지고기가 이렇게 고소했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삼겹살을 먹기 시작하니까 네. 리레이팅이라고 하죠. 이제 동시에 재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1980년대 초에는 휴대용 가스버너, 이제 프로판 가스를 이용한 일명 브루스타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불판에 호일을 깔고 구워 먹기 시작하면서 또 국민 음식이 되고 또 이때 주류 소비가 증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소울푸드로 정착을 합니다. 소울푸드. 네. 황길택님이 삼겹살의 소주는 노동자들을 많이 위로해주는 한국 국민의 정신적 안정제입니다. 고은호님이 옛날에는 고깃집 이러면 로스구이가 대세였습니다. 맞아요. 아, 로스구이라고 부르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삼겹살에도 근데 생각해보면 유행이 좀 있었어요. 네. 뭐 대패 삼겹살도 있었고 주먹 혹은 숙성고기 이런 스타일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육절기로 썰어낸 냉동 삼겹살하고 대패 삼겹살의 줄이었는데 네. 냉동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냉장 유통 시스템이 없어서 냉동해서 유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관 기술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했고 대패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한 요식업 기업 대표가 실수로 기계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얇게 썰어서 시작했다는 설이 좀 유력한데요. 이제 빨리 익고 저렴해서 대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고기 냄새만 맡겠다. 약간 저렴한 이런 저렴한 차돌박이 느낌으로 대패 그렇죠. 삼겹살 맞아요.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학가가 트렌드 마켓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좀 갔고요. 이제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하고 성장을 하면서 이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떻게 먹을까가 좀 중요해지면서 이제 소뚜껑 삼겹살 이런 게 좀 유행을 했고 그리고 녹차 삼겹살, 와인 숙성 삼겹살 이런 몸에 좀 덜 해로울 것 같은 마케팅이 좀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먹고기 이런 게 녹상 이런 게 좀 유행을 했던 거죠. 저희가 어제도 그 자영업 트렌드 시간 2부에 있었습니다만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아이디어들을 굉장히 잘 내세요. 네. 그러면서 또 유행을 또 만들어 나가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맞아요. 지난해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30kg 정도 된다고요. 네. 1년 동안 먹는 게. 네. 닭고기, 소고기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국산으로 다 감당이 됩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식량 안보가 뭐 그렇게 튼튼한 나라는 아닌데 그래도 돼지고기는 자급률이 한 70% 되는 70%. 편입니다. 근데 삼겹살은 좀 달라요. 다른 나라에서 흔히 먹는 부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급률이 50% 정도라서 이제 다 가져옵니다. 특히 세계의 뭐 삼겹살. 유럽 이런 데서는 스페인 삼겹살 같은 안 데서. 먹는다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한류 퍼지면서 외국에서도 삼겹살 많이 먹게 될까 봐 걱정이에요. 값이 좀 오를까 봐. 걱정입니까? 네. 아, 그렇구나. 가격이 오를 수 있구나. 네. 요즘에 그 외국인들 사이에서 짧은 영상 네. 그 밈 막 생겼어요. 불판 위에다가 네. 삼겹살 올려놓고 가위로 고기를 자르는 영상. 아. 그 사람들이 봤을 땐 그 신기한 거예요. 네, 어떻게 고기를 가위로 자르지? 왜 막 이렇게. 가위가 식탁에 올라와 있냐 네, 막 이러죠. 그게 또 이제 K 스타일이라고 도 예. 불리기도 있고. 아 근데 이게 안 좋은 소식이 올해 송년회 때는
삼겹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가 주로 수입해오는 국가들에서 악재가 많이 터졌습니다. 특히 이제 스페인에서 30년 만에 치사율 100%에 달하는 돼지 흑사병이 발생을 해가지고요. 근데 스페인은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대체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오를 전망인 게 이상 기후가 이제 돼지 사료의 원료인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을 좀 뒤흔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환율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좀 계속 오르지 않을까. 기사 수입 물가 지금 다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네. 4096 쓰시는 분께서 1983년 그때 삼겹살이 대중에게 알려져서 구워 먹었습니다. 삼촌이랑 관악산에 올라가서 초등학교 때였다고 하네요. 관악산에 올라가서 구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기억이 납니다. 와, 1983년에 관악산에서 구워 드신 삼겹살. 잊을 수가 없겠죠. 그 첫 추억이. 삼소라고 하잖아요. 그 삼겹살의 소주. 네. 삼겹살엔 또 소주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소주가 처음에 자리 잡고 1970년대 후반 그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포 돼지갈비가 자리 잡던 시기에 소주가 굉장히 독한 술이었습니다. 한 25도 정도 됐었는데 굉장히 독하고 쏘는 맛이었거든요. 또 이때는 냉동 삼겹살을 먹었기 때문에 냉동 삼겹살은 좀 더 기름져요. 그래서 이 맛을 씻어내려면 막걸리나 맥주보다는 소주가 훨씬 어울렸는데 당시 문학 작품을 보면 이제 고된 육체 노동 후에 삼겹살의 기름기로 목에 낀 먼지를 좀 씻어내고 독한 소주로 하루치 시름을 잇는다 이런 서술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 70년대 이전까지 국민 술은 사실 막걸리였거든요. 네. 근데 쌀이 부족하는 시절이고 또 이제 정책으로 쌀로 곡물이 부족하니까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기도 했는데 마침 삼겹살이 유행을 하니까 이제 수육의 막걸리, 돼지갈비의 막걸리, 냉동 소주, 그러니까 수육의 소주, 이제 돼지갈비의 소주, 이제 냉동 삼겹살의 소주 이런 식으로 소주가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아이템이 희한해. 됐죠. 어떻게 소주가 그렇게 딱 맞는지. 네. 근데 외환위기가 또 이 공식을 딱 못 박았습니다. 근데 외식에서 저렴한 냉동 삼겹살의 소주 이외의 선택지는 없었던 상황에서 주류 회사가 트렌드를 읽고 고깃집마다 앞치마, 소주잔, 이제 포스터를 제공을 하면서 삼겹살 먹을 때는 소주다라는 어떤 시각적인 공식을 확 못을 박아버리죠. 또 그게 좀 기름기가 있다 보니까 네. 소주 마셨을 때 조금 더 그 느끼함이 사라지는 맞아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냉동 삼겹살은 소주죠.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9시 42분에. 이정옥님이 드디어 이런 문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가족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으로 정했습니다라고. 이게 외식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시대별로 돼지고기 관련된 외식 시장 좀 정리를 해보면요. 1970년대는 대포집, 이제 여의도, 배우진, 영등포, 마포, 공덕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파는 이제 그런 곳이었고 서서 먹기도 하고요. 1980년대는 아파트가 보급이 되면서 중산층이 형성이 됐잖아요. 고깃집이 이제 주택가와 회사 이제 근처로 해가지고 밀집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대가족이 먹을 수 있고 사무직 회식이 가능한 아파트 이제 먹거리촌이 생겨나고요. 1990년대에는 또 프랜차이즈 고깃집이 생겨납니다. 네. 이때 놀부부쌈이 가맹점 형태로 경영을 하면서 고깃집 프랜차이즈가 좀 본격화가 되고요. 사실 외환위기 이후에 삼겹살을 가지고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함께 고기를 구워 먹는 거 나름 위계 질서의 파괴였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같이 기름 뒤집었으면서 기름 뒤집었으니까. 네. 이제 이 회식의 어떤 정석이 된 게 이때부터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다 둘러 앉아가지고 네. 소주 한 잔 이렇게 따라주면서 수고했다라고 이제 어깨 두드려주고 예. 이배영님이 오늘 소주와 삼겹살로 한 잔 해야겠네. 죽입니다. 아침 9시 43분에 보내주셨고요. 김치 마시는 아니 근데 집이 요즘에 회식 중요합니다.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네. 있어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삼겹살과 소주는 영원할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까요? 근데 소주 소비량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소주는 가격은 오르는데 소비는 줄어들어서 삼소라는 공식이 조금 우리나라보다는 해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서민 음식이라는 타이틀 붙이기도 좀 그래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게 해외로 나간다고요? 네네, 오히려 해외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해외 어떤 문화의 이거 포맷이거든요. IP입니다, 사실. 지적재산권. 네, 그래서 내러티브도 있고 노동자가 먹는 어떤 그런 거라는 그리고 포맷도 있고 이미 완성된 IP라서 결국 해외 수출을 노려야 하는 문화적 포맷이 된 게 아닌지. 소주는 우리 국내 식당에서는 너무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지고. 그럴 때 국산 소주. 네. 그리고 국산 돼지고기 네. 혹은 국산 양념장 네. 이런 것도 같이 수출이 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배고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다들 정하셨죠?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1년여 전인 2023년 10월에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결정했다는 사실이 군 내부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후 북한 주요 도시와 군부대를 표적으로 대북전단이 최소 23회 살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고가 가방 선물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국회 과방위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또 불출석할 경우 고발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쿠팡, 토스 아마 이 이름들 익숙하실 겁니다. 대부분이 쓰고 계실 거고 이런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의 매출 규모가요 143조 원에 이릅니다. 24년 기준인데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이런 디지털 플랫폼 많이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요즘에는 고령층이 더 눈에 띈다고 하네요. 역발상 경제 시간으로 갑니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이 거의 플랫폼 기업에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눈 뜨자마자 진짜 다들 하는 게 SNS 메시지다 확인하고 그렇죠. 또 이제 출근길에 보통 대중교통 이용하면 포털로 뉴스 보고 점심시간에 뭐 배달 앱으로 식사 주문하고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온라인 쇼핑 앱으로 장도 보고 또 퇴근 후에는 피곤하니까 또 동영상 플랫폼 보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전부 플랫폼이죠. 예전에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시장 가거나 대면으로 처리하던 일이 네. 앱으로 처치 몇 번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편리해졌다 이런 게 아니라 플랫폼이 이제 생활의 기반 시설 그러니까 전기, 수도, 도로처럼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도 대부분 호의적인데요. 예. 인터넷 기업협회가 일반 시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네. 응답자의 84%가 디지털 산업이 개인 삶의 질을 개선했다 이렇게 응답했고요. 시민들 중 약 85%는 디지털 산업이 우리나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죠. 그렇죠. 쓰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이 멈추면 단순하게 불편한 걸 떠나서 이제 거의 혼란에 가까운 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카톡 잠시만 먹통이 돼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쿠팡이 미워져도 이른바 탈팡은 또 못하고 있고 새벽 그렇죠. 배송이 또 필요해서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또 키오스크 같은 이제 주문 단말기 같은 거 다룰 때 어르신들은 좀 어려움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에 좀 취약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편견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 가지고 키오스크도 솔직히 좀 어렵고요. 네. 특히 플랫폼이나 앱 쓸 때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금융 앱을 쓸 때 저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증권 이런 거 할 때 뭐 거의 안 쓰는데 제일 어려운 게 글씨도 너무 작고 뭐 초보자에게 본인 인증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생각 외로 요즘 시니어들이 이런 금융 서비스를 많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어나면서 네.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는데요. 60대 이상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이 3년 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올해 3월에 발간한 2024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네.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경우 20대에서 40대까지의 경우 95%는 써봤고요. 50대는 90%에 가까운 이용 경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60대 이상은 약 54%로 이용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그러면 이용 비율로는 낮잖아요, 사실. 뭐 95%에 대비 54%니까요. 근데 3년 전 조사에선 60대 이상의 모바일 금융 이용 경험이 약 28%였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많이 거예요. 올라왔네요. 그렇죠. 이뿐만 아니라 OTT, 요즘 AI 서비스 많이 쓰시잖아요. AI 서비스, 클라우드 등 앱 기반 서비스 같은 디지털 콘텐츠나 간편 결제 같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하는 시니어들도 늘었대요. 그래서 올해 9월 삼성카드가 최근 2년간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디지털 콘텐츠와 간편 결제 이용률이 60대 이상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의 경우 올해 7월 이용률이 2023년 7월 대비 0.95배 수준. 그러니까 감소한 거죠, 심지어.
그리고 반면 40대, 50대는 1.1배. 조금 는 거죠. 60대 이상에서 1.27배로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대 이상의 OTT, 또 AI 서비스, 클라우드 등 앱 기반 서비스 사용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워낙 디지털 콘텐츠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60대 이상 또 이 고객들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그렇죠. 느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그 디지털 시대에 고령층이 적응을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그렇죠. 적응을 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만 이제는 많이들 적응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또 왜 고객센터 전화할 때 연결 잘 안 되면 되게 좀 짜증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막 ARS, AI 자동 상담으로 넘어가는데 오히려 고령층이 AI 상담을 곧잘 하신다고요? 전 이게 정말 가장 충격이었는데요. 저는 AI 전화 이거 너무 불편해서 AI로 넘어간 순간 끊거든요. 뭔가 대화하기 너무 빨리 불편한 거예요. 0번 누르죠. 막. 그쵸. 막 사람이 수치- 받으라고. 사람이 받으라고. 안 되면 다시 끊었다 다시 받고 막 이러는데 저 AI랑 대화를 안 하는데 예. 또 AI 상담이 좀 불편한데 70대 이상 고령층은 오히려 더 선호한대요.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YG AI는 AI 통화를 도입한 379개 병원에 약 2만 6천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네. 그 올해 11월에 공개했는데요. 그 결과 실시간 AI 통화를 도입한 병원의 예약 전환율이 크게 상승했는데 특히 70대 환자층에서 예약이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70대 환자 예약 의사 표시율은 3%에서 12%로 약 4배 가까이 늘어났대요. AI를 도입했더니.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엔 이게 아무래도 디지털 기기 앱으로 하기엔 좀 불편하니까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도 AI 통화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고령층에서 AI 음성 상담이 모바일보다는 편하기 때문에 이런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시니어들 절대 놓쳐서 안 되는 중요 고객이 계세요. 이제는. 맞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시니어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사실 이제 시니어분들이 보통 이제 플랫폼 같은 한번 들어가시면은 보통 잘 안 나오시죠. 왜냐하면은 저희 부모님도 저희 이제 가입할 때 제가 가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자제분이나 옆에 지인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앱 같은 걸 갈아타는 걸 젊은 세대보다는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들 락인, 우리말로는 이제 잠금 효과라 부르는데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그 외 UI, UX 맞습니다. 사용자 경험이라고 하는데 앱을 갈아타는 건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도 불편한 일이에요. 맞아요. 워낙 귀찮고 또 가입하기가 그쵸. 어렵다 보니까. 새로 또 적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보면 이제 60대, 70대들의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사용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기업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또 잘하면 시니어 어르신 한 명이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까지도 공략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 이제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택시 같은 거 부르려고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제 길거리 별 택시가 이제 없잖아요, 저같이. 맞아요. 그러면 깔아들여도 막상 저희 부모님도 깔아들었는데 저도 막 전화 오세요. 이걸 위치 설정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옆에 지나가시는 분한테 도움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회사는 아예 시니어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니어 계정을 만든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자녀가 부모 대신 호출을 하고 결제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화를 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 대신 이제 부모님은 타고 이 자녀가 결제도 하니까 부모님 어디로 간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과적으로 부모님도 여기에 회원이 될 수밖에 없고 자녀도 따라 들어가는 거죠. 회원을 해야지 가입도 되고 결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타쌍피로 여러 명을 이렇게 하는 기업들의 이제 도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니어를 잡으면 단순하게 한 명이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8명이 들어오는 가족을 같이 이런 거는 사실상 기업도 그렇고 소상공인도 그렇고 좀 활용할 만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를 할 때는 조금 더 차별화돼서 좀 그분들에게 더 편리하게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너무 지금 보통 이제 인터넷 보면은 저도 눈이 너무 어지러운데 사진과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너무 화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는 이미지나 텍스트를 좀 더 크게 하고 단순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니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는 큰 브랜드 몰 중에 하나는 중장년층을 고려해서 아예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쇼핑몰보다 글자 크기를 크게 하거나 이미지 분석을 단순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리고 또 요즘에 대형 가전 회사도 작동 방법을 단순화하거나 리모트 컨트롤 등의 이제 글씨를 크게 한 시니어 전용 TV 같은 것도 출시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꼭 온라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오프라인 메뉴판도 요즘에 글씨가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하면 좋잖아요. 맞아요. 이미지도 좋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이 방송 들으시는 자영업자분들, 초고령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또 시니어 고객들, 또 시니어 고객들의 가족까지 공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접목해 보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전용 헬스장도 있더라고요. 전에 있던 건강관리식을 리모델링해서 예. AI 기술 접목해서 어르신들의 근감소증 방지를 목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설도 시니어 전용 PT,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니어 전문 운동 프로그램이나 식당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와 비슷하게 시니어 맞춤형 제품이나 서비스 종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택시 플랫폼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시니어를 그 모객을 하면 다른 이제 가족까지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아젠다들도 있으니까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르신들이 혹시나 이런 플랫폼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박망래 할머니시라고 그 손녀분과 유튜브 찍으시다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유튜브 스타. 그렇죠. 뭐 최근에는 또 요즘 가장 핫한 시니어 유튜버는 또 배우 선우용료 야. 님도 이제 80대시고 네. 그 시니어 유튜버들 요즘에 평범한 시골 밥상이나 일상 영상을 올려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얻으시면서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시니어 분들이 쇼핑몰 창업해서 뭐 본인들이 온라인 스토어 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얻는 경우도 있고 뭐 직접 재배하신 농수산물을 온라인 쇼핑을 파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는 플랫폼이 단순하게 약간 시간을 때우는 용이었다면 지금 약간 인생의 이막을 여는 창업 모델의 한 방법으로 보이기도 하죠. 위험성을 낮추고 낮은 자본으로 또 쉽게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게 또 어르신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의 역발상 경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2부로 가야 될 텐데요. 2부에서는 미래생활사전 시간, 역시나 생성형 AI 이야기 요즘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사진, 영상, 음악 등등을 만드는 이 콘텐츠 분야에서 AI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한번 배워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